세상 일은 바쁠수록 느긋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바쁘세요? 할 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없고, 카톡은 쌓이고 마감은 다가오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르죠. 그런데 400년 전 한 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쁠수록 느긋하게 하라. 처음 들으면 황당합니다. 바쁜데 어떻게 느긋하게 해요? 그게 말이 돼? 오늘 이 한 문장이 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제가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수습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더 바빠지니까 또 실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쁨의 악순환입니다.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의 80%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병원에서 의료 실수의 절반 이상이 과부하 상태의 의사에게서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 망가집니다. 빠를수록 더 늦어집니다. 이게 역설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책은 담은 명나라 시대 홍자성이 쓴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채소 뿌리를 씹는 담론이라는 뜻이에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질기고 억센 뿌리.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힌 진짜 지혜. 그 책은 담이 말합니다. 일이 급박할수록 마음을 한번 늦춰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그 3초가 당신의 3시간을 아껴줍니다. 일본의 도요타 공장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도요타 공장에는 아주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를 세웁니다. 안동 코드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다른 공장들은 이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멈추면 생산량이 얼마나 떨어지냐고. 그런데 결과는요? 도요타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바쁘다고 달리지 않고 멈추는 용기. 그게 진짜 빠른 겁니다. 뜻을 세우되 조급하지 말라. 꿈이 있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은 어디 있나요? 시작은 했는데 3개월 만에 포기했나요? 남들은 벌써 저 앞에 가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나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뜻을 세우되 조급하지 말라. 이 문장 안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조급함은 어디서 올까요? 비교에서 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군가는 이미 성공해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억대 연봉입니다. 카톡을 열면 친구는 벌써 집을 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러다 다 늦는 거 아닌가? 이 불안이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실패를 만듭니다. 조급함은 꿈을 향해 달리는 연료가 아닙니다. 조급함은 꿈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이 문장에는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뜻을 세우라. 뚜렷한 목표 없이 사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얼마나 왔는지도 모릅니다. 꿈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둘째, 조급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책은 담은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속도로 가라는 겁니다. 나무는 10년을 자라야 그늘을 만듭니다. 10일 만에 자란 나무는 첫 번째 태풍에 쓰러집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토지를 아시나요? 한국 문학 최고의 대작, 원고지 4만 장. 이 작품 완성하는 데 26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26년이 너무 길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답하셨습니다. 서두르면 인물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기다려야 해요. 26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뜻. 그러나 단 하루도 조급하지 않았던 마음. 그게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가족은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이 말이 불안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없으면 경계를 풉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고 적이 없으면 성벽을 보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가 편안한 동안에도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세계 최강 휴대폰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아무도 이 거인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노키아는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아이폰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편안함은 선물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경고입니다. 책임감은 단순히 걱정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온한 때에 준비하라. 욕심이 무르익을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지금 여유로울 때 대비하고, 지금 건강할 때 몸을 챙기라는 겁니다.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건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낙관주의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임진왜란이 터지기 몇 년 전, 아무도 전쟁이 온다는 걸 몰랐을 때, 그는 혼자 거북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하고 해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시절에 위태로움을 생각했던 사람. 그 준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이 안정적일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금 관계가 좋을 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지금 건강할 때 몸을 돌보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섬이 천 길을 이긴다. 지지 않으려고 버텨본 적 있으세요? 말싸움에서, 협상에서, 관계에서. 내가 맞는데 왜 내가 져야 해? 지는 게 창피해. 물러서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책임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발 물러섬이 천 길을 이긴다.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역설.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전쟁 중 하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수백 킬로미터의 참호를 파고 서로 마주봤습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양쪽 합쳐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전략을 택했다면 그 죽음의 절반은 막을 수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고집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역사가 보여줍니다. 책임감에 물러섬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둑을 생각해보세요. 한 집을 지키려고 버티다가 전체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 집을 포기하고 물러서면 더 큰 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싸움에서 이기고 관계를 잃을 것인가? 오늘의 말싸움에서 지고 관계를 얻을 것인가? 무엇이 진짜 이기는 것인지 책임감은 묻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번 졌습니다.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물러서고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러섬이 남아프리카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물러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사람은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짧고 후회는 길다.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 그 문자, 그 말, 그 행동.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했던 그 기억. 책임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짧고 후회는 길다. 분노는 불꽃처럼 순식간에 타오르고 사그라지지만 그 불꽃이 남긴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편도체가 폭발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은 고작 90초입니다. 90초. 그 1분 30초 동안 우리는 평생 후회할 말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책임감이 말한 짧은 분노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문제는 그 90초를 못 버티는 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노의 후회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결정할 때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을 잃었습니다. 결과는요? 60만 대군 중 10만 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제국은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순간은 짧았지만 그 후에는 유럽 역사를 바꿨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우정을 끝내기도 합니다. 책임감은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누르면 더 큰 폭발이 옵니다. 책임감이 말하는 건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에겐 유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레터라고 불리는 이 습관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화가 나면 5초만 숨을 고르세요. 보내고 싶은 문자를 임시 저장하고 10분 후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지금 힘드세요? 말하기도 싫을 만큼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은 담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이 말이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 이유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약하게 자랍니다. NASA가 실험을 했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나무를 키웠더니 그 나무는 자라다가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스스로 쓰러졌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뻗고 줄기를 더 두껍게 만듭니다. 고난이 뿌리를 만듭니다. 시련이 두께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흔들림이 당신을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밑거름이라는 표현 정말 절묘합니다. 밑거름은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심어놔도 당장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이 바로 밑거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없습니다.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당신이 꽃을 피울 때 그 뿌리 아래에는 지금의 이 고통이 묻혀 있을 겁니다. BTS를 아시죠? 데뷔하고 3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해도 관객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거의 망할 뻔했고 멤버들은 해체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3년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고 음악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계를 바꾸는 그룹이 됐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의 BTS 이전 3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이 식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책은 담의 이 한 문장 오늘 가슴에 새겨가세요. 부귀는 뜬구름과 같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책은 담은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부귀는 뜬구름과 같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재산과 명예는 구름처럼 사라지지만 덕은 그림자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투자 전략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중세 만리 왕국의 만사 무사 황제. 현대 화폐 가치로 약 400조 원. 지금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2배입니다. 그는 메카 순례를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금을 나눠주다가 오히려 금값이 폭락해서 이집트 경제를 10년간 망가뜨렸습니다. 그 후 그의 제국은요? 15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귀는 정말로 뜬구름입니다. 쥐려고 하면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뭘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작은 이익 앞에서 양보할 줄 아는 것. 이런 작은 덕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항상 따라옵니다.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선하게 사는 한 덕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아시죠? 그는 2번이나 유배를 갔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평생 쌓아온 학문과 인품, 즉 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구름이었고 남은 건 그림자였다. 부귀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묵직하게 하라.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정작 하는 건 없는 사람. 나 이번에 사업 시작할 거야. 나 이번 달부터 운동 시작한다. 나 이번 주에 꼭 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최근담은 1600년대에 이미 이 사람의 정체를 꿰뚫어 봤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묵직하게 하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신뢰와 인생을 바꿉니다.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목표 달성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냐고요? 뇌가 착각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동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실행이 적은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최근담은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묵직하게 행동한다는 건 뭘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약속한 것을 합니다. 매일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유명한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번 말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면 그의 말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의 무게는 분량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는 그 뒤에 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SNS에는 멋진 말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계발 영상은 쏟아집니다. 좋은 말, 감동적인 말, 화려한 말들. 그런데 실제로 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이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직 안 한 일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렇게 3개월만 살아보세요.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벗이 없다. 당신 주변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진짜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점점 줄어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최근담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벗이 없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일도 완벽하게, 관계도 완벽하게, 상대방도 완벽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물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증류수 아시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물. 그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오히려 미네랄과 불순물이 있어야 생명이 삽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하나하나 다 짚고 약점을 다 지적하고 잘못을 다 따지면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납니다. 최근담은 대범함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흠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 상대가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 왕이 됐는지 아세요? 그는 신하들의 직언을 용납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도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의견에서도 진주를 찾았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했다면 그 곁에 남을 신하가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해보세요. 배우자,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의 단점이 보이나요? 당연히 보입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단점을 매번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상대는 당신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0가지 중 9은 그냥 넘어가세요. 딱 하나 정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더 오래, 더 편하게 머뭅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요즘 잠이 잘 오시나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이 늘 있지 않나요? 최근담은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말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이건 욕심을 버리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트에 잼이 6종류 있을 때보다 24종류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잼을 덜 삽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더 좋은 걸 놓치는 게 아닐까? 다른 걸 골랐어야 했는데. 저걸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욕심이 선택지를 늘리고 선택지가 근심을 만들고 근심이 행복을 지웁니다. 최근담은 수백 년 전에 이 구조를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그는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하차는 욕심, 즉 뭘 입을까라는 작은 욕심조차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 연구의 대가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서 온다. 책은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것으로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다 원한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를 깊이 갖는 것이 열을 얕게 쫓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들 중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게 몇 개나 될까?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근심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행복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 당신 꽤 괜찮은 상태 아닌가요? 직장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관계도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오늘도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며 하루를 보냈나요? 그런데 탈무드는 바로 그 순간을 경고합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이게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이 없으면 긴장을 풉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내가 편안할 때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은 바뀌고 시장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코닥을 아시나요?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회사. 그들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편안함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날에 비 올 준비를 하고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 이건 피관론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된 낙관론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한 회사들과 살아남은 회사들의 차이 아시나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호황기에도 비용을 절제하고 현금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더 잘 챙기세요. 건강할 때 운동을 시작하세요. 직장이 있을 때 스킬을 쌓으세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한 사람. 5년 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평온하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평온함을 누리되 한편에는 조용히 준비하는 마음을 두세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이 문장이 오늘 밤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기는 뜬구름과 같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뭘 위해 달리고 있나요? 돈? 명예? 성공?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탈무드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합니다. 부기는 뜬구름과 같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문장이 왜 4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상 원하던 걸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돈과 명예는 구름과 같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쥐었다 싶으면 모양이 변하고 어느새 사라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르길 바라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이고 직급이 오르면 그 위가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게 뜬구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쫓아도 영원히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무드이 말하는 덕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것, 내가 힘들어도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덕이 됩니다. 그리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함께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신뢰가 쌓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재산이 아닙니다. 내 나이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으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부귀는 그에게도 뜬구름이었습니다. 덕이 그의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하루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적이 있나요? 이익보다 관계를 지킨 적이 있나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귀는 뜬구름과 같고 덕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쌓으세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묵직하게 하라.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인데 막상 결과는 없는 사람. 곧 할 거야, 이번엔 진짜야, 계획 다 세워놨어. 그런데 1년 후에도 그 자리인 사람. 반대로 말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엄청난 걸 해놓은 사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묵직하게 하라. 심리학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목표를 남에게 말하면 뇌가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 다음 달부터 운동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말이 행동을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SNS에 계획을 올리고 선언을 하고 인증 사진을 찍는 순간 이미 절반의 에너지를 써버린 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중합니다. 내뱉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무겁습니다. 한다고 하면 정말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행동이 묵직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 해도 꾸준히 자기 길을 걷는 것.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 발표 전까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나타나 단 한마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말이 무거웠던 이유는 이미 행동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먼저 결과가 있었고 결과 뒤에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묵직함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계획을 말하는 대신 조용히 시작하세요. 선언하는 대신 묵묵히 쌓아가세요. 그리고 어느 날 결과가 당신 대신 말하게 하세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묵직하게 하라.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벗이 없다. 당신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나는 원칙대로 한 건데 왜 나만 외로운 거지? 그렇다면 오늘 이 문장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벗이 없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삽니다. 고기는 적당히 흙탕물이 있어야, 영양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실수를 지적하고 모든 말을 따지고 모든 행동의 기준을 들이대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100%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은 완벽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자꾸 자신의 결점이 보이니까요. 탈무드는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백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공간을 없애는 사람 곁은 텅 빕니다. 관계는 정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지킵니다. 친한 친구가 약속에 10분 늦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어? 배고프지? 먹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백 하나가 20년 우정을 만듭니다. 회사 후배가 실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같이 생각해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백 하나가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중에 혹시 너무 따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럽니다. 다만 내일은 딱 한 번만 한 박자 늦게 반응해보세요. 지적하는 대신 기다려주고 따지는 대신 이해해보세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벗이 없다. 당신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한 발 물러섬이 천 길을 이긴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걸. 그때 한 발만 물러섰어도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못해서 잃습니다. 지지 않으려다가 더 크게 집니다. 탈무드이 말합니다. 한 발 물러섬이 천 길을 이긴다. 우리는 물러서는 것을 지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면 안 돼, 양보하면 손해야, 밀리면 끝이야.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에도 목숨 걸 듯 싸웁니다. 자존심이 걸렸고 체면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죽기 살기로 지키려는 그것,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물러선다는 건 항복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바둑에서 한 집 내어주고 전체를 얻는 것. 권투에서 스텝백으로 상대의 주먹을 피하는 것. 협상에서 작은 걸 양보하고 큰 걸 챙기는 것. 이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선 그 자리에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진다. 물러섰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고 물러섰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건달이 길을 막고 모욕을 줬습니다. 내 칼로 나를 찌르든지 아니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라. 한신은 가랑이 밑을 기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 모욕을 참고 훗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가 됩니다. 그때 감정에 지지 않고 한 발 물러선 것이 천 길보다 더 큰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싸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딱 3초만 멈추세요. 이게 천 길을 잃을 만큼 중요한가? 물러섬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 발 물러섬이 천 길을 이긴다. 오늘 당신이 그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짧고 후회는 길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경험 다들 하셨을 겁니다. 화가 치밀어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아내가 왜 그랬지? 분노는 찰나였는데 후회는 몇 날 며칠을 갑니다. 탈무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짧고 후회는 길다. 뇌과학적으로 분노는 6초입니다.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딱 6초. 그 6초 동안은 이성이 마비됩니다. 전두엽이 꺼집니다.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그 6초 안에 한 마리 20년 관계를 끊습니다. 그 6초 안에 보낸 문자가 평생 폭직 못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6초의 분노가 6년의 후회를 만드는 겁니다. 탈무드는 분노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내뱉기 전에 한 번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참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는지. 관계를 지키고 직업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6초를 버텨라. 심호흡 한 번이면 됩니다. 둘째, 자리를 피하라. 잠깐 화장실을 가도 됩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됩니다. 셋째, 말 대신 글로 써라. 쓰고 나서 보내지 마세요. 내일 다시 읽으세요. 대부분은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수십 년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화나는 사람이 있나요? 잠깐 멈추세요. 그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화내지 마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분노는 짧고 후회는 길다. 6초만 참으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지금 너무 힘드세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고 앞은 안 보이고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싶은 날.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증명된 진실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죽는다. 바람이 없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바깥에 심으면 첫 번째 바람에 쓰러집니다. 반면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 깊은 뿌리 때문에 태풍도 견딥니다. 고난이 바로 그 바람입니다. 탈무드는 고난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실패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고통이 언젠가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 관점이 바뀌면 같은 고난도 다르게 보입니다.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안 되는 방법을 1만 가지 찾아낸 것이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 가장 위대한 곡들을 작성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고통이 오히려 더 깊은 음악을 끌어냈습니다. 링컨은 사업 실패, 연인의 죽음, 수십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들의 성공 아래에는 예외 없이 고난의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 꽃을 피울 물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는 이 하루가 미래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밑거름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요즘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이뤄야 하고.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하고. 탈무드는 그 이유를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겁니다. 욕심은 항상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 저게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을 원하다가 100을 얻으면 200이 원해집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이 보입니다. 욕심 뒤에는 항상 더 큰 욕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수만큼 근심이 따라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못 이룰까봐 불안하고 남보다 늦을까봐 초조합니다. 욕심이 곧 감옥입니다. 욕심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는 촉감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느끼는 데서 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부탄. GDP로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부탄은 GDP 대신 GNH 국민행복지수를 씁니다. 자연과 공동체, 현재의 삶에 집중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문화. 그게 가난해도 행복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더 많이 가졌지만 더 행복해졌나요? 오늘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친구랑 웃었다. 잘 곳이 있다. 그 3줄이 욕심이 만든 감옥문을 열어줄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오늘 밤 조금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힘드세요? 아니면 지루하세요? 힘들 땐 얼른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막상 아무 일도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심심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죠. 내 인생 도대체 뭔가?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감각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 말이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그는 평생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관 속에 놀라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재능도 있었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과정이 고통입니다. 욕망을 이루면 잠깐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족은 곧 지루함이 됩니다. 그게 권태입니다. 그 권태가 새로운 욕망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운동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맞습니다. 취업이 힘들어서 발버둥 치다가 막상 취직하니 또 뭔가 허전합니다. 연애가 하고 싶어서 애태우다가 사귀고 나면 설렘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알면서도 73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 진자 운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철학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욕망의 진자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루하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자가 흔들릴 때 잠깐 멈추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아닐 겁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당연히 그래줄 거라 믿었는데 아니었을 때 그 실망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기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기대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지. 친구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시나리오는 100%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현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현실이 내 시나리오와 다르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시나리오가 현실을 배신했을 뿐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기대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나도 상대도. 상황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시나리오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실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부모님께 섭섭한 적 있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러실까? 그런데 부모님도 당신의 기대를 아십니까? 당연히 알겠지가 가장 무서운 기대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기대가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기대를 줄이거나 기대를 표현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기대를 했던 걸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씨앗을 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인지 죄책감이 드는 분 있나요? 모임에 나가면 에너지가 빠지고 혼자 있으면 충전이 되는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혼자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자꾸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외롭고 불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조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이 어색합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모임에 나가고 피곤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죄스럽게 느낍니다. 왜일까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극도의 고독주의자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화려한 인맥을 거부했으며 자신만의 사유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짜 자신을 만난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직원, 부모, 친구, 자식. 어디서나 누군가를 위한 나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는 진짜 나가 나타납니다.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발명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고독을 즐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독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입니다. 외로움은 공허하지만 진짜 고독은 충만합니다. 그 차이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생각이 풍요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고독은 선물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생겼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것을 꺼내줄 겁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당신이 고독하다면 그건 당신 안에 무언가 위대한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지 않나요? 원하던 걸 잃었는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다야? 싶은 허무함. 합격했을 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승진했을 때. 그 황홀감이 며칠을 못 가는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역설적인 위안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쾌락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준선으로 돌아옵니다. 복권 당첨자를 1년 뒤에 인터뷰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당첨 전과 행복도가 비슷했습니다. 새 차, 새 집, 새 연인. 처음엔 황홀합니다. 3개월 후엔 그냥 일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2000년 전 심리학 실험 없이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절망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행복이 고통이 멈춘 상태라면 지금 고통이 없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건강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밥을 먹었다면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지금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이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이미 지금 여기 고통이 없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지금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는 것.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지금 숨을 쉬고 지금 먹고 지금 걷는 이 감각에 집중하는 것.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그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지금 이 잠깐의 멈춤을 충분히 느끼세요. 남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나요?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 무례하게 구는 직장 동료, 말을 안 듣는 가족.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이건 그 사람 편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분노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분노는 어디서 올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노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받은 상처, 갖고 있는 두려움. 그것들이 지금 그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저러는구나. 그 이해 하나가 당신 마음속에 불을 낮춥니다. 화가 난 채로 하루를 보내면 피해자는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공짜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화가 나는 순간 딱 한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끼어든 차 운전자, 응급실로 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동료, 집에서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가족, 지금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만으로도 분노가 한 템포 늦춰집니다. 그 한 템포가 당신을 지킵니다. 이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남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오늘 화가 나는 순간 딱 한 번만 상대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하루를 구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몇 살이세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어렸을 때 당신은 상상이나 했나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죠.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 아직 시간 많잖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이 말은 조급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20대엔 30대가 멀어 보이고 30대엔 40대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께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수학으로 설명합니다. 10살 어린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50살 어른에게 1년은 인생의 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물어본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못 벌었다고 후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일했어야 했다고 후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하고 싶은 걸 더 했어야 했는데, 두려워서 미뤘던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죽음 앞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걸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뤄왔던 전화를 하세요. 부모님, 오랜 친구, 멀어진 사람.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첫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언제까지나 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걸 오늘 하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돈은 자유의 일부다. 돈을 좋아하면 속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다야? 라며 돈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이면서도 돈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돈은 자유의 일부다. 이 말은 돈이 전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 없이 자유도 없다는
불편하지만 솔직한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덕분에 하고 싶은 철학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시간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그는 돈이 삶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돈은 선택권입니다.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힘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돈이 행복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불행을 막아줍니다. 먹을 것 걱정, 잠 잘 곳 걱정, 병원비 걱정. 이 걱정들이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더 높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생존의 불안에서 자유로운 것. 그 자유가 확보됐을 때 우리는 관계도 예술도 철학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집착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자유를 위한 도구, 선택을 위한 도구. 그 도구를 갖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도구에 지배당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건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시간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돈은 자유의 일부다. 자유를 원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남의 시선이 두려웠던 적 있나요? 발표할 때 떨고 실수하면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밤새 고민한 적 있나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하고 싶은 걸 못한 적 있나요? 쇼펜하우어가 그 무게를 내려놓게 해줄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오늘 실수한 것, 일주일 뒤에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자기 자신에게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 오늘 얼굴이 어땠는지.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무대의 주인공인 줄 알지만 다들 자기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행복을 찾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남이 나를 대단하다고 해줘야 기분이 좋고 남이 나를 비난하면 무너지는 것. 이건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내가 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내면의 풍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 남이 칭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멈췄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관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대 대신 다른 것으로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기대가 없으면 삶이 무기력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결과가 어떨지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이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 대신 의도로 삽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진심으로 이 관계를 대하겠다. 나는 이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겠다. 결과는 내 통제 밖입니다. 의도는 내 통제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게 고통의 원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생각은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가 맞닿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그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날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의도를 세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 대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다. 말을 잘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잘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팟캐스트, 카톡 모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모두가 말할 때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침묵은 여러 차원에서 무기입니다. 첫째, 협상에서의 침묵. 상대가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종종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둘째, 갈등에서의 침묵.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분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반응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침묵.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이 깊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이다. 상대가 수준 낮은 논쟁을 걸어올 때 최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대꾸하는 순간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묵이 더 강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강력한 무기다. 오늘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는 폭수하고 강한 자는 용서한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나요? 뒤통수를 맞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용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불길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갚아줘야겠다. 저 사람 두고 봐라. 그 감정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폭수하고 강한 자는 용서한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겁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폭수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폭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후련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폭수하는 동안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 복수를 실행하는 시간, 복수 후 찾아오는 공허함. 그 모든 시간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폭수는 내가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과정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강한 자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한 짓이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인생의 황금기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그가 복수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분노를 놓아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용서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복수하지 않았기에 더 크게 이겼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복수를 품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지. 약한 자는 폭수하고 강한 자는 용서한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약하다. 나는 괜찮아.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말을 하시나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 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버티고 있진 않나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약하다. 이 말이 당신을 약하다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한 것이 정상이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현대사회는 강함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답게, 가족에게는 든든하게, SNS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그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거나.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강한 왕과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진짜 드라마는 항상 그들이 연약해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햄릿은 결정을 못 내리고 흔들립니다. 리어 왕은 늙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맥베스는 야망 속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그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비극을 만들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을 만듭니다. 가장 깊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서로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서로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입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나도 사실 두려워. 나도 모르겠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수십 년으로 만듭니다. 연약함이 연결을 만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진짜 괜찮아?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약하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첫눈에 반한 적 있나요?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단점, 습관, 상처. 그런데 이상하게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사귀었는데 공허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이유를 4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눈은 표면을 봅니다. 외모, 스펙, 조건.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변합니다. 외모는 나이와 함께 변하고 스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한 것은 그것이 변하는 순간 흔들립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아는 것. 그 사람이 웃을 때 진짜 행복한 건지 아닌지 아는 것.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건 오랜 시간, 관심, 그리고 진심이 만드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진짜 사랑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었을 때.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랑은 점점 눈에 치우칩니다. 프로필 사진, 필터된 일상, 잘 포장된 이미지. 우리는 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면 다릅니다. 기대와 다르면 실망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 통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게 마음으로 보는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나?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세요. 말은 바람 같고 행동은 열매 같다. 나 진짜 바꿀게.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말은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 셰익스피어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바람 같고 행동은 열매 같다. 바람은 강하게 불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미안해라는 말보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진심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행동은 기억에 새겨집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긴 시간 끝에 열매가 열립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열매가 됩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 것, 매일 10분씩 운동하는 것, 매일 한마디 더 살갑게 대하는 것. 그것들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힘들 때 옆에 있는 것, 작은 것도 책임지는 것. 이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했던 말 중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걸 오늘 하세요. 말은 바람 같고 행동은 열매 같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나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두렵고 나쁜 것에 맞서야 하는데 망설여지고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 그건 당신이 겁쟁이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톡백에서 나온 말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이 말의 깊은 의미 오늘 함께 풀어봅시다. 양심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걸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목소리는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복수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양심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그 질문이 발을 붙잡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말을 비판으로 한 게 아닙니다. 관찰로 한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행동 앞에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때로는 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멈춤이 있기에 후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멈춤이 있기에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멈춤이 있기에 인간다운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 만드는 겁쟁이와 비겁함을 구별하는 겁니다. 양심이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양심이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말할 때 멈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결국엔 행동하세요. 오늘 양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망설임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겁쟁이가 되어도 됩니다. 단, 결국은 양심이 옳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모든 영광은 잠시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을 때, 처음 인정받았을 때,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잠시뿐이다. 이 말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제의 챔피언이 오늘의 도전자가 됩니다. 어제의 베스트셀러가 오늘 서점에서 사라지고 어제의 히트곡이 오늘 아무도 기억 못하며 어제의 영웅이 오늘 비판받습니다. 이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스냅 사진입니다.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전엔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그 영광은 진짜였습니다. 빛났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과거의 위치, 영광, 권력을 놓지 못하는 인물에서. 그렇다면 영광이 사라진 뒤 무엇이 남을까요?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던 과정에서 만든 사람들. 그 과정에서 쌓은 실력과 내면. 그리고 다음 영광을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 영광은 잠시지만 그것을 만든 나는 남습니다. 지금 빛나고 있다면 그 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빛이 바랬다면 괜찮습니다. 그 영광은 진짜였습니다. 이제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영광은 잠시뿐이다. 잠시일기에 더 소중하고 잠시일기에 다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고 우리는 배우다. 살면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나요? 내가 왜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건가? 직장에서 한 명, 가족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친구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연극이고 우리는 배우다. 이 말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놀라운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역할을 바꿔 입습니다. 아침엔 부모의 자녀, 낮엔 회사의 직원, 저녁엔 파트너의 연인, 밤엔 혼자인 나. 이게 위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복잡성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걸 비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층적인 존재인지를 말한 겁니다. 연극이라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는 주어진 대본만 읽습니다. 어떤 배우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듭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태어난 환경, 주어진 조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연기할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같은 대본이라도 배우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연출가는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역할들을 모두 벗어던진 그 안에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혼자 있을 때, 자연 앞에 섰을 때, 깊은 새벽에 그 순간 만나는 자신이 진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진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연기하더라도 진짜 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 당신은 어떤 역할을 연기했나요? 그 역할들 사이에서 잠깐이라도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생은 연극이고 우리는 배우다. 당신이 주연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욕망은 인간을 눈멀게 한다. 나중에 후회한 결정이 있나요? 그때 왜 그걸 그렇게 원했지?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그 순간엔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셰익스피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인간을 눈멀게 한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전 재산을 넣는 순간 리스크가 안 보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지름길을 택하는 순간 함정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집착하는 순간 상대의 진심이 안 보입니다. 욕망이 눈을 가리면 보이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아시죠?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 네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욕망에 눈이 먼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맥베스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왕을 죽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셀로는 질투욕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리어왕은 인정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버리고 파멸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파멸을 만드는지를 수백 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습니다. 욕망은 동력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눈을 가릴 때입니다.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건가? 두려움에서 나온 욕망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큰 집착을 만들고 가장 큰 눈멀음을 만듭니다. 지금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욕망에 가려진 것이 없는지. 욕망은 인간을 눈멀게 한다. 원하되 가끔은 눈을 크게 뜨고 전체를 보세요. 진실은 단순하다. 누군가의 말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말이 길고 설명이 많고 이유가 복잡한데 막상 들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 반대로 말은 짧은데 왜인지 믿음이 가는 사람. 셰익스피어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단순하다. 거짓말은 왜 복잡해질까요? 거짓말은 유지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진실은 단순합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실들은 모두 단순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진실은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남습니다. 복잡한 논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박되지만 단순한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단 두 마디가 긴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회복시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말은 짧습니다. 거짓된 사람의 말은 깁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가장 단순하게 말하세요.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은 단순하다. 단순한 말이 가장 멀리 갑니다. 단순한 진심이 가장 깊이 닿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나요? 그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끝이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가 나를 만들었어요. 셰익스피어는 그걸 알았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아프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육도 찢어져야 더 강하게 붙습니다. 뼈도 골절 부위가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사람도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고통받아 본 사람은 다릅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통은 대가를 치르는 만큼 정직하게 성숙을 돌려줍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고통 없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리어왕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배신과 유배를 겪고 나서야 진정한 화해를 선택합니다. 햄릿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 인물들은 그냥 평범한 왕과 귀족으로 끝났을 겁니다. 고통이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고통도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라며 분노하고 다치는 것.
둘째,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묻고 열리는 것. 두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고통을 의미로 바꿉니다. 그 의미가 성숙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고통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셰익스피어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처럼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세요. 이 장면이 지나면 반드시 다음 장면이 옵니다.